이건 정말 충격입니다. 중국 최대 국제 마케팅 기업의 마케팅 전략 총괄 책임자가 세계 여행 중 발견한 놀라운 진실에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는 그녀의 충격적인 발언에 중국 네티즌들은 말도 안 된다며 비웃었지만 그녀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모든 의혹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 정부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려고 클릭하는 순간 제 손가락이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로 설정된 서울행 항공권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어머니와 할머니의 공포에 가까운 목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중국 최대 국제 마케팅 기업의 마케팅 전략 총괄 책임자 리웨이입니다. 베이징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어린 나이에 200명이 넘는 직원을 지휘하며 중국의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이끌고 있죠. 중국 정부 고위 관료들과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국가 이미지 전략을 자문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특별 프로젝트인 글로벌 마케팅 현장 조사를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와 문화에 끌리는지 직접 조사하는 임무였죠. 중국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핵심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였기에 회사 내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차리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한국은 여행 일정에서 빼는 게 어떤지 물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극심한 차별과 위험에 노출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차분한 할머니조차 요즘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태라며 거의 울먹이며 저를 붙들며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극도로 혐오당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무슨 끔찍한 일이 생길까 걱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치적 갈등과 문화적 논쟁으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중국 내에서는 한국이 중국인을 적대시한다는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가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거나 중국인이라고 알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많았죠. 사실 저도 속으로는 극도의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중국인을 혐오한다면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길까? 왜 이웃 국가를 향한 이런 적대적 이미지가 폭발적으로 퍼졌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한국 시장을 제외할 수는 없었죠. 최근 글로벌 문화 시장에서 한국의 급부상은 마케팅 전문가로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왕 떠나는 세계 일주라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꼭 경험해보고 중국 기업들이 배울 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 중국인들을 혐오할까? 그리고 왜 우리 중국인들은 이웃나라 한국에 이렇게 극단적인 공포를 갖게 된 걸까 하고 마케팅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며 내내 생각했죠. 베이징 공항의 VIP 라운지에서 기다리는 동안 창문 너머로 스치는 도시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첫 목적지인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저의 세계 일주 여행이 드디어 시작되었죠.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극악의 더위와 함께 충격적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디지털 전광판에서 한국 아이돌이 화려하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는 길, 샤오링이 갑자기 소리치며 창밖의 지하철역 이름이 이상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TRX 삼성갤럭시역이라고 적힌 대형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나라 이름도 아닌 기업 이름을 역 이름으로 쓴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로서 저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이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런 수준의 브랜드 인지도와 감성적 연결을 구축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했죠.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도 이런 수준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노트에 적으며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찰이 아닌 중국 기업의 미래 전략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시내 쇼핑몰로 나갔는데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입구부터 한국 화장품, 패션, 전자제품 매장들이 프리미엄 구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중국 브랜드는 지하 구석에 초라하게 있거나 아예 보이지도 않았죠. 샤오링이 한국 화장품 매장 앞에서 경악하며 멈춰섰고 말레이시아 여성들이 열광적으로 줄 서서 한국 제품을 사는 모습에 중국도 엄청난 제조국인데 왜 이렇게 한국이 절대적인 신흥 종교처럼 인기 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뒤에서 아이샤라는 이름의 현지 대학생이 유명한 한국 드라마 배우가 쓰는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의 완벽한 피부 때문에 모두가 그 비결을 광적으로 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이샤에게 마케팅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왜 중국 드라마의 배우들은 같은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지,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물었죠. 그녀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현지 취향에 맞게 완벽하게 조정되었고 상품 배치가 자연스러우며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이 통합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 제품은 여전히 값싸고 품질이 낮다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죠. 이 대화를 녹음하며 중국의 마케팅 전략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품 경쟁이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과 이미지의 경쟁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나날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다음 목적지인 베트남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여전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노이 시내는 오토바이 행렬로 혼돈 그 자체였죠. 하지만 그 광기 속에서도 눈에 확연히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걸린 대형 한글 간판들, 그리고 광고판을 장악한 한국 아이돌 포스터들이었습니다. 하노이 대학에서 만난 현지 학생 응우엔이 가장 광적인 인기를 끄는 음식점을 보여주겠다고 했고 따라간 곳은 우영우 김밥 라면 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김밥을 만드는 베트남인 직원들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 포스터로 뒤덮인 벽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문대 앞에는 끝도 없이 늘어선 줄이 있었죠. 응우에는 이곳이 항상 엄청난 인파로 미어터지며 특히 점심시간에는 줄이 거리 끝까지 이어진다고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광적인 인기가 있는지, 그냥 김밥집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응우에는 베트남 전통 음식보다 김밥이 압도적으로 인기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엄청나게 몰려오고 그들 학교에서 한국어가가 입학 경쟁률 최고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에 취업할 가능성이 폭증해서 모두가 목숨 걸고 경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고 중국어는 인기 없는지, 중국 기업들도 많은데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응우에는 솔직하게 중국어도 배우긴 하지만 한국 기업이 주는 급여와 복지가 압도적으로 좋고 음악, 패션 등 모든 면에서 한국 문화를 광적으로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이 모든 내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큰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물리적 인프라와 경제적 지원에만 집중했지만 문화적 매력과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는 투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서 중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남아를 여행하며 저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극심한 질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문화 제국이라는 사실이었죠.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옥상바에서 현지 대학생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가 섞인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죠. 저는 용기를 내어 왜 중국 문화보다 한국 문화를 이렇게 광적으로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중국도 엄청난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영문학을 전공하는 베트남 학생 호아가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영화나 드라마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 콘텐츠는 글로벌 트렌드를 혁신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중국 콘텐츠는 너무 국내용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요새 중국 정부가 한류를 극도로 두려워해서 견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한령이라는 중국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말에 저와 샤오링은 서로를 당혹스럽게 바라봤어요. 물론 알고 있었지만 외국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더욱 충격적이었죠. 호아는 그런 강압적인 통제가 오히려 더 폭발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금지된 것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베트남 친구 중에도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른 비밀 경로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광적으로 보는 사례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폭발적으로 커져갔습니다. 정말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이렇게 천지 차이인지, 왜 우리 중국은 문화 수출에서 한국만큼 성공하지 못했는지 고민했습니다. 마케팅 전략가로서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 경력과 중국 기업의 미래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샤오링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너무 신경 쓰지 말자며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중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도 오늘 대화가 정말 충격적이었고 문화의 힘이 단순히 국가의 크기나 경제력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나눴습니다.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동남아시아 여행에서 본 것들을 곱씹어 보았죠.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절대적인 문화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는지 생각했습니다.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서 중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제안서를 작성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과연 미국에서도 같은 충격적인 현상을 볼 수 있을지, 서구 사회에서는 동양 문화의 위상이 어떨지 극도로 궁금했죠. 마케터로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브랜드 전쟁은 특히 중요한 관찰 포인트였습니다. 다음날 뉴욕 JFK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동남아시아의 습한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높은 천장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언어가 뒤섞인 소음이 공항을 가득 채웠죠. 미국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는 이곳에서도 한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극도로 궁금했습니다. 멀리서 친척 오빠 왕타오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는 8년 전 유학차 미국에 온 뒤 뉴욕 대학 근처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죠. 반가운 포옹을 나눈 후 우리는 맨해튼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왕타오 오빠는 동남아시아 여행이 어땠는지 물었고 저는 충격적인 경험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상상을 초월했다고 설명하며 미국 대학의 한국어 수강생이 폭발적으로 많다는 얘기가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왕타오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는 요즘 브라운대, 콜럼비아대 등 최고 명문대에서 한국어 수업이 미친 듯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몇몇 대학은 한국어 교수가 심각하게 부족해서 긴급 추가 채용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왕타오 식당 일을 도와주기로 약속한 후 저는 근처 콜럼비아 대학교 캠퍼스를 방문했죠. 도서관으로 향하던 중 한국어 초급반 포스터가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수강 정원 300% 초과. 대기자 명단 작성 중이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눈에 띄었죠. 근처 대형 서점에 들어가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언어 학습 코너에서 한국어 교재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음으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광경을 촬영했습니다. 중국의 마케팅 전략팀에게 보낼 증거자료였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중국 관련 서적 코너는 고작 한 선반에 불과했고 대부분 전통 문화와 역사에 관한 책들이었습니다.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왕타오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주방을 도와주며 왕타오와 이야기를 나눴고 손님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그의 식당이 매우 유명한지 물었습니다. 왕타오는 쓴웃음을 지으며 사실 최근에 중국 요리보다 한국 요리를 찾는 손님들이 폭발적으로 많아져서 메뉴에 불고기와 김치를 급하게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광팬들이 종종 와서 근처의 한식당 위치를 물어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국에서까지 중국 음식보다 한국 음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에 중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심각하게 상했지만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미국은 중국 이민자가 훨씬 많고 차이나타운도 한인타운보다 10배는 큰데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고 있는 현실에 대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콘텐츠 검열과 통제가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죠. 이런 정치적 현실이 중국 브랜드의 해외 진출에 얼마나 심각한 장애물인지 보고서에 솔직하게 담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왕타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뉴욕의 화려한 밤거리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국 문화의 자부심이 극도로 강한 미국에서조차 한국어 학습, 열풍이 태풍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욕의 화려한 네온사인에서도 K-팝과 K-콘텐츠를 광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었죠.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더 체계적이고 압도적인 무언가처럼 느껴졌죠. 밤늦게 호텔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열고 본사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중국 문화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전략 재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저는 처음으로 중국의 정부 주도형 문화산업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콘텐츠 검열과 타겟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 우리 문화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죠.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면서도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음 여행지인 유럽에서는 또 어떤 충격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중국 문화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조사였고 제 경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유럽 여행지인 파리드골 공항에 내리자 광장에 울려 퍼지는 다국어 안내방송 중에 익숙한 억양이 들렸죠.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유럽의 중심부 프랑스에서 한국어 안내 방송이라니. 저를 포함해서 다른 여행객들도 경악한 표정이었고요.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중국어에 이어 한국어가 나오자 공항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보니 최근 폭발적으로 급증한 한국인 관광객 때문에 추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한국어 안내 방송이 중국어보다 더 선명하게 들린다는 사실이 격분을 불러일으켰죠. 호텔에 도착한 후 샤오링에게 전화해 이 충격적인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샤오링이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프랑스 대학들도 한국어 학과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기사를 발견하고 알려주었죠. 기사는 소르본 대학에서도 한국학 전공자가 중국학 전공자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저는 다음날 바로 파리 소르본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에게 요즘 한국학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물었고 소피라는 프랑스 학생은 특히 최근 2년 동안 미친 듯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 중에도 취미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세계 어디서나 취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한국어를 열광적으로 도입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면서 정말 한국어가 세계 주류 언어가 되는 건가 하는 충격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인으로서 극도의 씁쓸함도 느꼈죠. 여행 중 만난 현지인들의 한국 문화를 광적으로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열광적인 반응은 미국에서의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더 지적인 관심, 언어학적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죠. 이제 유럽까지 긴 여정을 마치고 이번 세계여행의 마지막 도착지인 한국만 남았습니다.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에서 목격한 한류의 압도적인 현상을 실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기대와 두려움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을 거치며 한류의 절대적인 힘을 목격한 후 드디어 그 원천인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가족들의 극심한 걱정과 중국 내 소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중국인을 극도로 혐오할지 걱정되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중국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어, 일본어와 함께 중국어가 주요 언어로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었죠.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적대시한다는 인상과는 달리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친절한 접근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계 기업에서 근무하는 지인 장하오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며 저를 발견했습니다.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만난 장하오는 졸업 후 한국 회사에 취직해 5년째 서울에서 살고 있었죠. 택시에 오르며 불안한 마음으로 장하오에게 한국 생활은 어떤지, 정말 중국인에게 끔찍하게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장하오는 크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그런 극단적인 편견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불편한 경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오히려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택시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혁신적인 높은 빌딩들과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 그리고 거리 곳곳에 설치된 첨단 디지털 광고판이 경이롭게 다가왔죠. 저는 이 모든 것을 분석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자국의 문화와 브랜드를 도시 경관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국가 이미지와 연결되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중국의 도시들도 화려하고 현대적이지만
문화적 정체성과 현대성의 조화라는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갑자기 가방에 넣어둔 지갑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마음으로 공항에 전화를 걸어 중국 여권을 소지한 여성의 지갑이 분실물 센터에 들어왔는지 문의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몇 분 후 공항 측에서 제 지갑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택시 내부에서 발견되어 기사님께서 직접 가져다 주셨고 현금과 카드 모두 그대로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은 중국인을 혐오한다는 말이 완전히 무색하게 느껴졌고 한국인의 놀라운 친절함과 정직함에 크게 감동했죠. 다음날 장하오와 함께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브랜드 매장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중국인 관광객도 상당수 있었죠. 장하오는 여기 매장들이 중국인 고객을 특별히 귀하게 생각해서 대부분 중국어가 능통한 직원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케팅 전문가의 눈으로 한국 브랜드들의 매장 디자인과 고객 응대 방식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을 대하는 방식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죠. 점심으로 한국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놀랍게도 활짝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인이라고 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더 많은 반찬을 과감하게 내어주며 중국에서 오셨냐며 멀리서 오셨다며 진심으로 환대해 주었죠. 그날 저녁 한국 대학생들과의 교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극도로 긴장했지만 한국 학생들은 제가 중국에서 왔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많은 열정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중국 대학 생활은 어떤지 등 친근하고 열정적인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모임 중에 자연스럽게 제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중국 최대 마케팅 회사의 고위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국 학생들은 더욱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특히 한 학생은 중국 기업들이 왜 해외에서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외교적으로 대답하려 했지만 결국 정치적 제약과 문화적 자신감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는 솔직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놀랍게도 비판적이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중국 문화의 잠재력에 대해 오히려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습니다. 모임 후 SNS를 보던 중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을 극도로 부러워하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는 문화 강국이 됐다는 댓글이 수십만 개의 열광적인 공감을 받고 있었죠. 장하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소문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친절했고 이것이 한류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이 폭발적으로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 하나를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케팅 전략 책임자라는 신분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곳에서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 전략을 담당하는 팀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표현했고 정치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국 문화 교류의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한 콘텐츠 판매가 아닌 한국 문화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었습니다. 국가 이미지와 문화 상품 그리고 소비재 브랜드가 하나의 에코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모델이었죠. 이 방문을 통해 한국의 문화산업이 어떻게 국가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창의성을 조화시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 제약을 뛰어넘는 문화적 매력을 창출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위한 핵심적인 통찰이었죠. 인천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지난 2달간의 여정을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까지 세계를 돌며 한류의 충격적인 영향력을 직접 목격했죠.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신문을 넘기던 중 충격적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화 콘텐츠 수출액 역대 최고 기록과 한류의 경제적 가치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문화의 힘으로 이룬 엄청난 성과였고 그 기사를 읽으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세계 일주가 아닌 문화의 힘에 대한 혁명적인 이해를 얻는 여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작성했습니다. 중국 문화의 세계화 한류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제 경력의 큰 모험이었지만
중국 문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출장 보고서가 이미 회사 전체에 파문을 일으킨 상태였죠. 일부 보수적인 임원들은 제 보고서를 비애국적이라고 비판했지만 CEO는 오히려 제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베이징 정부의 고위 관료들과의 회의에서도 제 보고서가 논의되었고 문화산업정책의 일부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접근법은 중국 전통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 글로벌 관점에서의 콘텐츠 개발, 그리고 문화와 상품을 연결하는 통합적 마케팅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 CEO와의 미팅에서 저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산업이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열린 태도로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양국의 문화적 강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큰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경력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산업의 미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제는 문화의 힘이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넘어서는 중요한 국가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획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충한 문화 교류 새로운 글로벌 비전이라는 제목의 이 프로젝트는 양국의 문화적 강점을 결합하여 더 넓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의 성공 사례가 중국 문화산업에 중요한 교훈과 영감을 주었다는 점입니다. 경쟁자였던 나라에서 배우고 그 교훈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문화의 힘을 통한 세계적 연결이라는 새로운 미션 아래 중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여정이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는 혁명적인 문화의 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문화 제국으로 우뚝 섰으며 동남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까지 그 영향력을 계속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류의 성공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문화의 힘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문화에서 나온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